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마지막 인지발달과 역사 이해 부분을 할 차례입니다. 자, 인지발달과 역사 이해 부분은 파란 책 8.9분에 있는 내용으로서 파란 책에서도 제일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휘과 분들이나 일사과 분들이 좀 이 장을 접근하기가 생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처음에 이걸 공부했을 때 이 파란 책 내용, 이 장을 거의 한 15번 정도 읽고 고민하다가 이 표를 밑에 작성을 했거든요. 자, 그 60페이지 한번 표를 보세요. 자, 역사과에서 영역 중립 이론과 영역 고유인지 이론의 비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영역 중립 이론은 뭐냐면 삐아제의 그런 발달 단계 이론, 연령 발달 단계 이론 아시죠? 그래서 전조작기, 부채 조작기, 형식 조작기 이런 거에 따라서 교과의 내용을 조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범국가적으로 영어과든 사회과든 지식과든 이렇게 조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보편적이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들의 이론을 영역 중립 이론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에 반발해가지고 각 교과의 그 역사교육 각 교과의 교육학자들이 반발을 했어요. 삐아제 발달 단계 이론은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해당 교과에 는 독특한 지식의 구조, 내용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의 구조나 내용을 그 해당 교과의 지식의 구조와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역사적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을 각 교과의 어떤 공통된 사고력을 주장했기 때문에 영역 고유 인지 이론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역사 교육론이기 때문에 주로 영역 고유인지 이론과 영역 중립 이론은 역사과 안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역사적 사고력을 이제 정의하는데, 자, 역사적 사고력을 정의할 때, 자, 영역 중립 이론은 가학적 사고력처럼 이런 역사과도 본질적인 사고력은 가학적 사고력이다. 비판력, 탐구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영역 고유인지 이론은 물론 이런 사고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어떤 외면적인 형상보다는 인간의 내면,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직관적 사고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직관적 사고력을 제대로 하려면 방법론상, 감정이입이라든지 상상적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역사 의식을 보죠. 자, 예전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역사 의식이라는 것은 역사학에서는 상당히 뭐냐면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역사 교육론에서 역사 의식은 역사적 사고력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이 발달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역 중립 이론에서는 역사적 사고력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 시간이 먹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이의 듦에 따라서 연령 발달에 따라서 조직할 수 있다. 자, 연령 발달 단계에서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보통 노란책에서는 심리적 역사인식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자, 이에 반해서 영역 고유인지론자는 아니다. 오히려 역사의식의 발달 단계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역사 교과의 내용, 구조, 원리를 대소라는 걸 얼마나 많이 알고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구체적 조작기는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했다고 해도 얘가 역사 어떤 지식을 못 올 경우에는 역사적 사고력이 발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꾸로 전조작기 애들이라도 뭐냐면 역사적 그 내용과 지식을 많이 할 경우에는 충분히 형식적 조작, 그러니까 추상적 조작까지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내용, 구조, 원리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자, 이것을 노란책에서는 사회적 역사 의식, 역사 인식이라고 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영역 중립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교육 시기는 자, 나중에 하겠지만 햄피는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서 영역적 사고가 주로 중학교 때 발달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기에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연령 지체라고 하죠. 자, 근데 영역 고유인지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서 사고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등학교든 중등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적절한 방법만 있으면 내용이 아무리 적은 좀 많이
적게 알아서 역사적 사고력을 발달하지 못한 애들도 모든 시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강 같은 사람은 그 대항으로서 뭘 제시했냐면 그 이왕 대비적 방식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왕 대비적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그 단군 신화 같은 어떤 고대사나 그 다음에 그 추상적이고 좀 약간 애들과 좀 인지 발달해서 좀 거리가 먼 것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역 중립이론은 구성주의고요. 자, 영역 고유인지론은 내러티브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텐데, 자, 이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영역 중립이론 입장에 있어서 영역 고유인지론자를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실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 구성주의 입각에서 하죠. 그래서 구성주의에 입각한 평가 방식. 자, 무슨 평가일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수행평가죠. 수행평가와 관련된 게 구성주의죠.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영역중립이론은 발달교육과정이에요. 자, 이 발달교육과정은 뭐냐면 아이들의 발달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교육 내용도 조직할 수 있다. 교육과정도. 자, 근데 영역고유인지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식의 어떤 체계성, 논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서 지식의 어떤 체계성에 맞춰가지고 교육과정을 조직을 해야 된다. 자, 학교 컬리큘럼, 학교 교육과정을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역중립론과 영역고유인지론자를 한번 대비시켜서 이게 말을 해봤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은 영역중립이론에 대해서는 간단한 이론 정도나 아니면 주로 이제 비판점, 영역중립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 영역고유인지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인지이론 중에 내러티브 이론이 나와요. 내러티브. 자, 근데 공사에서는 이 내러티브 이론이 한 문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개념 정도고 내러티브의 특징 정도 그리고 장단점 정도만 파란 책에 입각해서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 보죠. 자, 피아제 퓨날렌 모델을 보죠. 자, 역사과에도 1960년대부터 그 피아제 이론을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자, 그때 이제 영국에서 이제 중심을 받아들였는데 그 영국의 이제 역사 교육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필과 할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필을 보면요. 자, 필은 기술과 설명으로 이렇게 사고를 나눴어요. 자, 기술이라는 것은 개념적 정의를 보면요. 자, 이전에 혹은 별도로 획득한 경험이나 개념에 대한 참조 없이 단지 개별 사건이나 형상을 부분적으로 서로 관련짓거나 추론이나 일반화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물을 흐른다, 아니면 뭐 나는 간다. 자, 단순한 사건적인 기술이 있죠. 예, 어떤 사건에 대한 서술. 자, 이런 것들은 단순히 형상만 보고 우리가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전에 말한 것처럼 기술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만 논리적 사고력이기 때문에 이걸 그 구체적 사고기에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죠. 피아제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이 구체적 사고를 구체적 조작기로 고치세요. 자, 그다음에 설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어떤 보편적 법칙에 환원시켜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죠. 나는 눈물 흘른다. 그러면 나는 눈물샘을 자극해가지고 눈물 흘렸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일반화나 보편적 법칙을 통해서 만약 환원해갖고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해석하는 거, 설명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설명이라고 이제 하고, 이것은 주로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조작기, 형식적 사고,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가 정확하죠. 자,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사고라는 것은 기술과 설명 중에 설명에 해당한다. 예, 설명에 해당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94년 12번 문제 보면요. 자, 가장 널리 유행하고 잘 알려진 고대사의 초기 노예 형태는 강업, 농업, 수공업에 종사했던 노예가 아니라
집안에 딸린 노예이다. 왜냐하면 인류학자에 의하여 보통 연구되듯이 초기 그리스 로마에서는 가족이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설명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기술이고 어디부터 설명을 넘어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보세요. 자, 여기 보면 가장부터 해가지고 딸린 노예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사회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적 형상들에 대한 어떤 서술이에요. 이렇게 어떤 일반화나 어떤 법칙에 입각에 환원하지 않은 부분, 단순한 서술 부분 기술이죠. 근데 이게 왜 기술적 사고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기술적 사고가 되지 못하는 것이 뒤에 넘어가가지고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그 뒤로부터는 인류학자의 어떤 보편적 일반화 법칙들을 이렇게 적어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환원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죠. 자, 이것 때문에 이것은 설명적 사고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기술이 어디까지고 설명이 어디까지인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렘을 보죠. 자, 할렘이라는 것은 역사교육학에 어떤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전에 추상적 철학적인 역사교육론을 일종의 피아제의 이론을 도입해가지고 실증적이고 개량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검증한 사람이 할렘이에요. 자, 할렘 같은 경우에는 실험 연구의 결과 어떤 그 결과를 얻었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역사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수학이나 과학과처의 가설 영역적 사고다. 자, 그렇지만 수학과 과학이 가설 영역적 사고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게 나타난 반면에 역사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설 영역적 사고, 자, 이것은 그 역사학습에서 뭐냐면 좀 늦게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대개 중학교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어떤 그 생활 경험하고 역사적 사건하고는 좀 벌게 있기 때문에 그죠? 아이들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 역사적 사건은 주로 고대, 중세,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경험 세계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가지고 좀 더 늦게 나타난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출문제 보죠. 자, 93년 3번 문제 보면요.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인을 학생들 역사 이해에 적용한, 자, 할렘이죠. 이거 못하네요. 예. 자, 할렘의 연구 결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여기 보면, 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보죠. 자, 학생들은 다른 교과보다 역사에서 쉽게 가설 영역적 사고를 수행할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가설 영역적 사고는 나중에 하죠. 아이들의 어떤 경험 세계와 예전의 경험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역사 이해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 조작 단계의 사고다? 아니죠. 형식적 조작기 사고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학생들 인지 발달에서는 교과목의 구분이 있죠. 역사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보다는 늦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조작의 수준에 이르는 시기는 수학과 과학 경험보다도 늦다. 자, 맞죠. 연령 지체죠. 자, 그래가지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피아제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비판점은 이제 크게 소극적 비판하고 근원적 비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소극적 비판이라는 것은 피아제 이론의 한 단면을 인정해요. 그래서 역사적 사고에서 발달 단계는 뭐냐면 존재하지만 역사적 사고가 필이나 할렘처럼 가설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구체적 사고기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 62페이지 보면요, 그 근원적 비판에 역사적 사고에는 발달 단계가 존재하지만 가설적 사고가 아니다. 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근원적 비판이 아니라 그 위에 소극적 비판을 이렇게 올리세요. 네, 잘못 정리한 거예요. 예. 자, 그럼 소극적 비판의 주요 내용들 뭐냐면, 자, 역사 교육에서는 가설 영역적 법칙을 이용하여 형식적 사고를 측정할 수 없으며, 자, 역사적 증거는 과학적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과학적 자료라는 것은 어떤 가설에 검증하고 어떤 진리를 밝히기 위한 거지만, 자, 역사적 사고, 역사에서 말하는 사료라는 것은 먼저 인식을 정해놓고 어떤 가설을 해석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 밝혀주는 거지, 이게 정답이고 결론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것은 예전에 것처럼 어떤 사실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원래부터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적,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역사적 해석이 달라지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역사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근원적 비판 보죠. 자, 근원적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 삐아제의 이론의 연령 발달 단계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한 가설적 사고론이나 다 부정을 해. 그래서 근원적 비판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뭐냐면 영역 중립 고유인자, 그러니까 영역 고유인자, 고유인자죠. 예, 많이 혼나왔네요. 네, 고유인자인데, 자, 이들의 주장은 중요한 것은 연령 발달 단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 자, 내용, 조직, 해당 국가의 내용과 조직이 중요한 거지, 단순히 아이들이 연령을 먹었다고 해서,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역사적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주장이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2002년도에 나왔어요. 자, 한번 이제 살펴보죠. 자, 역사적 사고의 논리는 가설적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인진적 사고다라는 거야. 자, 이게 인진적 사고라는 그 말 자체가 2004년도에 전공 역사 기출 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자, 인진적 사고가 뭐냐? 관련된 사건을 공통된 부분에 연결해서 상상의 망을 형성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죠. 자, A와 B가 뭐냐면 영희와 철수가 있어요. 자, 영희와 철수는 뭐냐면 어떤 사람 보기에 계속 같이 밥을 먹고 다니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팔짱 끼고 다닌다. 자, 그럼 A, B, C 영화 보고 팔짱 끼고 밥 먹고, 자, 개별적인 사실 하나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보겠어요? 예, 그 이상이 가설을 설정해서 보죠. 영희와 철수는 뭐예요? 사귄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끄집어내서 갖고 사실을 서로 엮어가지고 뭐냐면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실 속에 그들의 행동 속에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어떤 상상의 나래를 피게 되고 그들은 사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제가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지만 보통 일상적인 얘기죠. 일상적인 우리가 사고방식이 이런 인징적 사고죠. 자, 역사적 사료도 마찬가지죠. 자, 역사적 사고는 개별적인 사료들은 뭐예요? 외형적인 내용들만 쭉 있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 뭘 부여해요? 감정이입이나 어떤 구조적 상상을 부여해가지고 의미의 상상망을 구성해서 해석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죠. 자, 이런 사고력이 인징적 사고예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자, 할렘은 실험 연구를 했는데 짧은 역사 소설 문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질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자, IQ가 높은 사람은 머리가 크다. 자, 이렇게 해놓고 머리 크기를 정해놓고 IQ를 산출했어요. 자, 이거는 신뢰성을 확보했어도 그 목적의 그 방법을 측정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죠. 타당성이 떨어지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삐아제식의 발달 단계보다는 어떤 정보 처리 능력. 자, 이것은 정보 처리 능력이라는 것은 인지 발달론에 나오죠. 그래서 정보 처리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이 할수록 뭐예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이 넘었는데 장기 기억을 부호화되고 많이 할수록 어떤 정보 처리 능력이 빨라지는 거죠. 역사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사고력 사고력보다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근데 이런 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역사적인 어떤 사고력의 역사의식의 발달이 단순히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발달된다. 자, 그래서 역사적 어떤 사고력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 그리고 필요 있어도 주로 뭐 기억이나 이해 부분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약간 좀 모순점 있죠. 아니, 좀 문제점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떠한 개념이라도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애가 어리고 그거 잘 몰라. 그러면 어리기 때문에 뭘로 해야 돼요? 병역 중립 인지 이론자들은 예,
그에 맞는 어떤 뭐냐면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잘 모르는 사람 경우에 전진을 하죠. 이런 사람들 경우에도 충분히 추상적이고 뭐냐면 우리와 관련이 없는 먼 역사의 이야기도 교수 방법만 있으면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비적 방식을 사용하죠. 사랑과 믿음, 자, 용기와 비겁함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적 방식을 하는데 이걸 뭐냐면 이항 대비적 방식을 하죠.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당고 신화에 대해서 설명하려고요. 자, 근데 당고 신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영역 중립 이론 입장에 볼 때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면 이것은 아이들 입장에 볼 때는 너무 먼 세계에 있는 추상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겠다. 왜 생각을 하지만 이들의 입장에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 아이들 입장에 뭐냐면 역사적 지식이 적은 애들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곰은 좀 우직하고 또 호랑이는 성급하죠. 그래서 우직한 곰이 성급한 호랑이를 뭐냐면 이렇게 우직한 곰하고 성급한 호랑이가 같은 굴 속에 있다가 그래서 누가 끝까지 참은 우직한 곰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급한 곰은 여기에서 금방 튀쳐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호랑이가 되죠. 그래서 참을성이 있는 인내성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대비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 잘 모르는 아이들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또 예를 들면요. 자, 이렇게 예를 또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고려 후기에 보면 남한 연초에 남한 연초라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보면요. 자, 새롭게 등장한 신진 사대부 계층 있죠. 자, 신진 사대부 계층은 누구하고 대항을 해요? 건문세족들과 대립을 해가지고 나중에 건문세족들을 뒤엎고 조선을 건국을 하죠. 자, 이렇게 건문세족과 신진사대부라는 어떤 대립구도를 형성해서 고려 말과 그 다음에 조선 초의 역사를 설명했다. 자, 이것은 사건을 상당히 단순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진사대부의 어떤 정체성이나 건문세족들의 어떤 정체성도 명확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대립구도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대립구도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 두 개의 대립구도만 부각시켜서 어떤 단순화시켜가지고 역사적 어떤 상을 제시한다. 자, 이것은 역사학에서는 좀 타당하지 못하지만 처음에 접근하는 개론 정도의 수준도 잘 모르는 어떤 일반인이나 아니면 잘 모르는 학생들 대비할 때는 가르칠 때는 적절한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볼 때는 주로 이제 논리적 개연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영역 고유인지론자는 아까 예전에 말한 것처럼 지식의 어떤 체계성, 논리성을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환경학대법처럼 이렇게 뭐냐면 아이들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로 싫어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간도 누굴 비판하겠어요? 환경학대법을 비판하죠. 그래서 환경학대법 같은 경우에는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너무 먼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울 수 없지만 이간은 그래도 적절한 방법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1960년대 후반 할렘의 다음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자, 이에 대한 반론은 볼 수 없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중등학교의 학생의 반응 쭉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이에 하는 건 피아제 이론의 전반적인 설명이죠. 자,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역사학습에서는 필요한 사고는 피아제가 연구한 사고와 다른 특성을 지닌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할렘의 연구는 피아제 이론을 역사에 지나치게 편협하게 적용한 것이다. 자, 학생의 역사적 사고는 기술적 사고 단계에서 설명적 사고 단계로 발달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학생의 사고는 보편적 발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유 영역의 지식의 사고 발달 영역에
그 영향을 준다. 몇 번일까요? 예, 3번이죠. 자, 3번은 누가 주장한 거죠? 필이 주장하는 필. 자, 필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영역 고유인지론자지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할렘도 영역 고유인지론이기 때문에 반론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1번과 2번과 그 다음에 4번은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요. 아, 예, 제가 말 잘못했네요. 할렘하고 저기 필은 영역 중립인지론자이고 1번과 2번과 4번은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어봤고요. 자, 기출문제 풀어보죠. 자, 거기 보면 다음 글에서 밑줄친 가하입각과 내용 조직 원리가 뭘까요? 자,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더 쉽게 학습하고, 자, 경험과 거리가 먼 추상적인 문제일수록 배우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자, 견해가 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답이 잘못됐는데 이건 계열성이 아니라 뭐예요? 환경학대법이죠. 환경학대법. 네, 죄송합니다. 자, 영역 중립인지론자에게 환경학대법을 주장하니까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 이강 같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뭘 주장해요? 자, 이항적 대립구조를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항 대립구조를 입각해가지고 이때 이제 단군 신화를 설명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급한 황이하고 참을성 없는 곰이라고 하죠. 예, 여기 잘못됐네요. 참을성 없는 곰이 동굴에 갇혔다가 성급한 호랑이와 맞네요. 예, 참을성 있는 곰이 동굴에 갇혔다가 호랑이는 기회에 채우지 못하고 도망가고 곰은 약속을 지켜 황과 결혼했다. 웅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지이론 보죠. 자, 아까 증명한 것처럼 영역 고유인지론과 영역 중립론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역 고유인지론과 영역 중립론의 개념적 설명들 아까 설명했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자, 대본 지식도 한번 그 전공 역사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걸 유식한 말로 뭐 스키마라고 하죠. 자, 스키마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책이 그 뭐냐면 막 엉켜져 있을 때 뭐 찾기가 힘들죠. 근데 책을 목록에다가 만들면 어떻게 돼요? 찾기가 되게 쉽죠. 자, 이것을 일종의 대본 지식적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스키마는 어디에 바탕을 뒀냐면 그 내러티브에 관련돼 있어요. 자, 내러티브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어떤 그 문화적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이들 어떤 인지 구조 속에 있는 게 내러티브거든요. 자, 그래서 내러티브는 주로 애들이 이제 흔히 하고 있는 얘기 속에서 담아있는 어떤 이야기 형태고 그 안에서도 현실의 어떤 인식이 이게 담아있는 거죠. 자, 이거를 보통 이제 대본 지식은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체계화 시켜놨기 때문에 자, 이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체계화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문화적인 틀 속에서 뭐예요? 그걸 바라볼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거꾸로 말하면 대본 지식은 문화적 틀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당대 문화적 틀 속에 바라보기 때문에 과거의 먼 예들의 사람들의 그 과거 입장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본 지식에 입각해가지고 뭐가 생기냐면 5개념이라는 게 생겨요. 5개념. 자, 그래서 이런 5개념을 고쳐주기 위해서 구성주의라는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본 지식이라는 것은 여기 정의되는 거 보면요. 자, 아동은 익숙한 경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의 결론을 도출할 시기보다 빠른 시기에 논리적 관계를 범위하는데 보통 연령 발달 단계보다는 오히려 더 빠른 시기에 가설적, 조작적 사건, 인과관계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과관계까지 하려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가설적 사고까지 하려면 영역적 조작기에 해당하죠. 자, 그렇지만 가설적 조작기에 해당하죠. 그렇지만 그 전에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하고 구체적 조작기 이미 그 전에 애들은 이런 사고방식 다 한다는 거야. 뭐 때문에? 대본 지식 때문에 그렇죠. 자, 대본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문화적인 틀 속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파란 책 같은 경우에는 생애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예문을 들었어요. 자, 근데 파란 책 같은 경우에는 예문만 들었지 구체적인 어떤 내용 같은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요. 자, 일단 생애 정치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가설적인 상황이 이제 형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얘들은 이제 생일잔치 친구를 위해서 뭐냐 선물 사겠죠. 그래서 선물 사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찾아가갖고 생일잔치 축하해주고. 자, 그러면 인과적 관계와 시간적 관계가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가역적 관계가 있어요. 자, 가역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A라는 개념이 있으면 B라는 개념을 서로 시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역적 사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그 환율이 있어. 달러하고 예를 들어 원화가 있으면 달러와 원화가 환율 그 외환 시장에 교환될 때 그 비슷한 가치로 교환되면서 이게 뭐냐면 시중에 어떤 똑같은 가치가 또 유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교환될 수 있다는 개념. 어떤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이 치환될 수 있다는 개념이 이게 뭐냐면 가역적 관계야. 물론 어떤 분들은 이 가역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있으면 원래 있는 사물이 변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성질을 가역적 성격으로 이렇게 이해하신 분이 있는데 역교론에서 검은책 기준에 입각해서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친구한테 교환 선물을 주면 그 친구가 고맙다고 해갖고 그 답례로 해서 애들한테 먹을 걸 주죠. 자, 이런 것들은 보면 가역적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은 되게 대본 지식에 입각해서, 그리고 이 대본 지식은 문화적으로 체득한 내러티브에 입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대본 지식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러티브를 보자. 자, 내러티브는 뭐냐면, 자, 예전에 이제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 영역 중립이론자를 막 비판을 했죠. 근데 영역 중립이론자들이 그러면 너희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해봐라. 너희들 제시하는 어떤 대안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봐라. 그러니까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 제시한 게 내러티브 이론이에요. 자, 내러티브 이론은 아까쯤에 아동이 문화적으로 친숙한 것을 바탕으로 했고 역사가들도 흔히 그걸 사용을 하죠. 자, 우리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이 친숙한 개념을 가지고 과거를 들어가면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내러티브 안에는 아까처럼 인과관계가 내포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과관계를 내포했다고 해서 과학적 인과관계 아니다. 인과적 요소라는 거죠. 어떤 확률적인 그 인과관계죠. 자,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의 장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내러티브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자, 내러티브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내러티브는 특정한 문화나 집단의 중요도에 따라 사건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300이라는 게 있죠. 300. 자, 영화 300을 보시면 거기 보면 페르시아 전쟁을 마치 뭘로 해석을 해요?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해석하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악의 무리들이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또 자유를 지키는 선의 무리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시켜서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서구 중심의 어떤 내러티브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중심의 어떤 문화적 사상에 입각해서 오리엔탈리즘이나 아니면 서구 중심의 어떤 역사관에 입각해서 접근한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나름대로 누구의 문화와 누구 문화가 이게 대비가 돼요.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대비돼서 서양의 문화가 좀 더 우월하고 동양은 나쁘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떤 그 사건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그 합법성이나 정당성 그리고 이건 서구 중심의 어떤 이데올리적 성격이 반영이 됐죠. 자, 그리고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책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기승전결이 딱딱 끊어져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결말에 이렇게 해갖고 잘 살았더라.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역사나 인간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 중간, 끝이나 기승전결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지나요? 아니죠. 왜냐면 알렉산더가 세계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역사는 계속 되죠. 알렉산더 죽고 나서 제국이 해체되고 또 새로운 제국들이 등장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내러티브라기보다는 이런 역사적 실체하고는 전혀 멀게인 시작, 중간, 끝이나 플롯에 입각해서 출발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 결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들, 그러니까 드라마나 어떤 소설이나 보면 결말에 대해서 비관적이든 하여튼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에서 나름대로 정당화나 어떤 도덕화를 시키려는 그런 것을 하죠. 그래서 어떤 그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나쁜 사람이, 영화상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말은 나빠야지 어떻게 해요? 통쾌하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작, 중간, 끝이나 내러티브 구조의 문제점. 자, 그 다음에 내러티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자, 내러티브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신뢰롭지 않으면 그 말하는 사람이 1인칭 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곧바로 비판이 들어오죠. 근데 말하는 사람이 되게 뭐냐면 그 학생들이나 그 청자부터 되게 신뢰로운 사람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대로 믿고 이 말하는 사람과 자신의 의견을 동일시 여겨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역사교과 선생님인데 역사 수업에서 그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 선생님이 덕망도 있고 애들한테 인기도 있고 그래요. 권위도 있죠. 그러면 애들은 그걸 그대로 믿어버려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라고 하거든요. 자, 자의성 진실성의 부과는 마치 그럴듯한 역사적 어떤 폭렬적인 사건들이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믿게 되는 사건들이 이거죠.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그 대동여 지도를 만든 사람 있죠? 김종호라는 사람. 자, 김종호 사람이라는 사람을 그 대동여 지도를 만들고 나서 흥성대원군한테 찾아가서 이걸 써달라고 했죠. 근데 흥성대원군이 이게 군사적 기밀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 세상에 유포될 경우에는 뭐냐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가 있다. 해가지고 목편을 다 뺏어가지고 불태웠다. 자, 이것이 어릴 때도 이렇게 배웠고 많이 그렇게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하고 전혀 사실 아니에요. 자, 이것은 1930년대 일본 사람이 조선호 독본을 만들 때 이 뭐냐면 김종호의 일화를 조작을 해가지고 마치 역사적 사실이냐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김종호 같이 이렇게 훌륭한 지도를 만든 사람의 의견도 제대로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은근슬쩍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치는 그 얘기인데 이것이 계속 90년대까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실된 어떤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말하는 하자에 따라서 마치 그럴듯한 어떤 꾸며진 사실들이 그럴듯한 역사인 것처럼 그대로 사실로 믿게 된다는 거. 좀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내러티브라는 것은 연대기적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미 건조하다. 자, 근데 6번은 좀 다르죠. 자, 내러티브에는 상상력과 감정이입의 고무의 역사적 사실을 조합하는데 유효하다. 자, 4번과 6번은 뭐예요? 모순점이 있죠. 자, 이거는 파란색만 읽어가지고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갈색책이 있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앞부분은 좀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내러티브 중에 뭐냐면 역사적 이야기 부분, 사실 부분을 강조한 역사적 내러티브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내러티브 이론 중에 내러티브의 구성 중에 플롯, 그러니까 형태나 이런 것들을 강조한 어떤 문학적 내러티브에서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입장, 요 앞에서 비판한 거는 좀 역사적 내러티브를 비판한 거고 뒤에 있는 것은 문학적 내러티브를 비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는 과거 사실의 중요성, 역사적 설명가죠. 자,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부분은 파란책 내용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된 갈색책 내용은 드러낸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 사건의 중요성, 역사적 설명가죠. 과정,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드러날까요? 자, 내러티브는 메인칭이죠. 예, 1인칭이죠. 예전에 그 국사책에 적혀있는 그 설명 방식은 메인칭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래서 마치 설명하는 사람들이 신인 것처럼 모든 것들 다 속속이 파악을 하죠. 그리고 자기를 마치 객관적이냐 이렇게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보고 권위 있고 객관적이니까 뭐야 그대로 믿어 보이죠. 믿죠. 그렇지만 이거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1인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예요? 1인칭으로. 예, 자기 하자를 그대로 들어요. 하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어떤 감정, 특정한 이데올로기죠.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애들로부터 뭐야? 읽는 사람부터 곧바로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주관적인 의견을 듣게 되는 거고, 물론 거꾸로 그 하자가 상당히 신뢰롭고 상당히 존경스러운 인물이냐? 그 말 그대로 믿는 어떤 양극단의 모습이 있긴 있지만, 자, 그래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죠. 자, 역사학습의 구성주의 접근이 있는데요.
자, 이 구성주의는 삐아제 이론을 이제 다시 한번 접근해보죠. 자, 삐아제 이론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아까쯤에 계속 이제 언급했던 것은 연령 발달 이론이죠. 감각 동작기, 뭐 정조작기,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뭐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이론이냐면 삐아제 두 번째 이론 뭘까요? 이거는 자, 교육학 시간에 배웠죠. 어떤 자극이 딱 들어오면 인체 내에서는 적응을 하게 되죠. 인지 구조는. 그리고 나름대로 동화, 조절, 평형을 걷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지 구조화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걷게 되죠. 자, 그래서 인지 구조의 어떤 이런 흐름들, 관련된 이론들이 있어요. 자, 삐아제 이론이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이론은 이제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하죠. 삐아제 이론을. 자, 이론을 바탕으로 또 하나 이론을 더 추가했죠.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어요. 비고츠키 구성주의죠. 자,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비계 이론이죠. 뭐냐면 근접 발달 이론이라고 아시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좀 떨어진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자신보다 좀 잘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죠.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와 개인적 구성주의가 합쳐져가지고 이게 이제 구성주의적 접근이 되는데요. 예전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 구성주의 두 가지 이론을 대시다. 이론을 말하시오. 사회적 구성주의와 개인적 구성주의죠. 자, 그래가지고 이 구성주의라는 것은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죠? 지식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죠. 그리고 아이들에 따라서 동화, 조절, 평형에 따라서 지식이라는 건 상당히 바꿔지죠. 상당히 변화 가능성, 그리고 지식의 변화 가능성, 상대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 외부로부터 그대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아이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조직을 하고 내 나름대로 습득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역사교육에서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역사학이라는 것은 역사학 자체가 뭐예요? 지식의 어떤 객관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주관성, 상대성, 다양성을 추구하죠. 근데 우리 현장의 역사교육은 뭐예요? 교과서가 있고 이 교과서 내용을 잘 정리한 다음에 달달 외워가지고 비슷한 걸 찍어내는 암기식 교육이죠. 근데 이 구성주의 방식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 애들이 단순히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이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하죠. 그래서 지식의 결과물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지식의 가정을 상당히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식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 지식의 상대적이라는 것을 역사의 원래 본질, 지식의 본질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성주의죠. 자, 그러면 이런 구성주의에 입각하면 지식의 가정을 강조하려면 자, 평가 방식도 달라지겠죠. 좀 전에 단순한 지필고사, 물론 지필고사는 활용에 따라서 구성주의 요소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되게 종전의 방식을 벗어나서 어떤 방식으로 지식의 가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로 넘어가야 돼요. 수행평가. 그래서 구성주의의 그 평가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수행평가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구성주의가 역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언급한 처럼 내러티브라는 개념 있죠. 내러티브라는 개념. 자, 내러티브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문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거죠. 대본 지식도 서로 연결되지만 자,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쉽게 역사를 접근할 수 있지만 자, 예전에 살았던 사람하고 우리가 살았던 지금 시대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다르죠? 예전에는 그게 풀렸는데 여기는 맞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개념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다른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개념, 우리 입장에 들어올 때 접근하는 때 생기는 문제점을 일종의 오개념이라고 해요. 오개념. 예.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보기 전에 우리는 선행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선행 개념 중에서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또 틀린 부분이 있죠. 그 당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개념이 있는데 이 오개념은 그 당시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맥락, 그러니까 동화, 조절, 평형 중에 맥락은 어디겠어요? 조절이겠죠. 조절. 그래가지고 처음에 동화라는 단계가 뭐예요? 잘못된, 원래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에 입각해서 접근을 하죠. 근데 잘못된 걸 알았어. 그러면 그 단계 넘어가면 조절이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걸 알았으면 조절 단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조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 조건, 연대, 이런 것들을 먼저 아이들에게 뭐냐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구성주에서 이런 구성주의 인식론은. 자, 이런 것들을 자료통에서 찾아보고 동화 단계에서 조절 넘어가면 5개념이 다시 수정이 되고 평형 개념으로 넘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념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교과서를 만들 때 인지구조와 학문의 구조 중에 학문의 구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 때 이제 주로 역사학자들 입장에 올 때 지식의 어떤 계열성을 강조하죠. 자, 근데 아이들이 국사 교과서를 딱 볼 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이러해서 아이들 입장, 그러니까 인지구조와 그 다음에 학문의 구조, 그래서 지식의 계열성, 그리고 역사학자의 입장이 서롭게 상호 연결할 수도 있도록 만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독자 반응 이론이에요. 자, 이것도 구성주의 이제, 그죠? 독자 반응 이론은 뭐냐면, 독자가 누구죠? 읽는 사람이죠. 자, 교과서 읽는 사람 누구죠? 예, 학생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 학문의 구조에 입각해서 교과서 쓰는 게 아니라 학생이 읽고 어떻게 한번 생각하는가. 그들의 인지구조를, 그 인지구조를 잘 생각하고, 구성주의 그 인지구조 있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지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교과서를 재조직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독자 반응이죠. 그래서 구성주의가 역사학습의 주는 시사점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예, 지식의 상대성을, 역사 지식의 상대성 다시 일깨워주고, 그리고 그 방법, 그 평가 방식으로서 수행평가를 제시했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자, 두 번째는 것은 동화 조절 평형에 입각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을 조절 단계에서 조절내죠. 그래서 이걸 맥락이라고 했어요. 맥락이라고 하면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연대기, 조건, 이런 것들을 말하죠. 자, 그래서 평형 단계에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전에 교과서는 학문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역사학자의 입장에 따라서 학문의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되는데, 이제는 애들 인지구조, 구성주의에 입각한 인지구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에 맞게 재조직해야 된다. 적절하게. 그래서 독자 반응 이론을 제시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교육의 연구 방법의 개념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회과 교육론에도 거의 나와 있고요. 양적 연구, 뭐 질적 연구 여러분 다 아시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그 뒤에 넘어보면 역사학습에서 현장 연구가 있어요. 현장 연구.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답을 좀 곤치세요. 자, 여기 수업 현장에 대한 참여 관찰과 기록, 연당, 녹음이나 녹화를 통해서 어떤 수업 상황에 대해서 하는 연구를 현장 연구라고 하죠. 현장 연구는 여기는 없지만 파란책에는 있어요. 네,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주로 이제 역사 교육학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역사 교사가 자신의 어떤 수업 목적을 어떤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해갖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반성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적이죠. 자기가 한번 가설 설정해서 접근해가지고 수업 연구를 해본다가 그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피드백 받아가지고 다시 가설 설정해서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들어가서 또 수업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주로 현장 연구예요. 현장 연구.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 연구로 해가지고 좀 고치세요. 연구 방법론을.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자, 보충자료 있는데, 보충자료 같은 경우에 신학자 역사관이 있어요. 신학자 역사가 있는데, 이거 한번 그냥 한국사 공부한다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제가 빼먹은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요. 그래서 동문 서습하고, 그 다음에 국사 교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란책 내용 중에 그 역사 교육 학사가 있어요. 역사 교육학이 어떻게 식으로 이제 발전됐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 조선 그 후기 때 만들어진 조선 중기 때 만들어서 조선 후기 때 확산된 그 동문 서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 용옥기 때 만든 국사 교본이 있어요. 진단학회. 자, 그래가지고 그걸 좀 약간 내용을 쳐다보세요. 내용을 찾아서 좀 그냥 눈에 익히고 들어가시면 시험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좀 했고요. 제가 오늘 약간 피곤해가지고 헛말이 좀 잘 나오네요. 예, 죄송하고요. 저기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지금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컴퓨터 앞에서 찍는 게 아니라 캠코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캠코더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캠코더를 사가지고 찍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면보다도 좀 더 좋은 화면으로, 그리고 지금 칠판 글씨가 없죠? 그래서 칠판 글씨가 없으면 좀 약간 저도 힘든데, 이제 칠판 글씨를 보이도록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예, 다 합격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다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2월 달까지 기본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하고 한국사 기본 강의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공부해 주시면 공사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교동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되면 다시 좀 심화된 형태로 해가지고, 물론 전공 역사처럼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요 강의보다는 좀 더 심화된 형태로 해서 내년 정도에 한번 제가 다시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지 띄울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수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들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꼭 합격하셔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 강의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